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어제 7월 고용보고서가 발표되고 시장에 엄청난 패닉셀이 터졌잖아요. 시장 분위기만 보면 경기 침체를 아주 확신하는 분위기인데요. 근데 저는 어젯밤에 멤버십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린 장중시황 분석글을 통해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이번 고용보고서를 보고 경기 침체라고 단정짓는 건 너무 과한 우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번 고용보고서는 보기에 따라선 호재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오늘 이야기해보도록 하고요. 또 개별 기업 소식으로는 어제 그 안 좋았던 시장 상황에서도 잘 버텨준 애플과 AMD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나스닥 증시는 전날에 이어 또 한 번 대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채권은 또 한 번 대폭등을 했고요. 주식시장 폭락의 트리거가 된 건 7월 고용보고서였습니다. 비농업 신규 고용은 11만 4천 개가 늘어나면서 예상치인 17만 5천 개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가 나왔고요. 실업률은 예상치였던 4.1을 상회하는 4.3이 뜨는 바람에 3개월 평균 실업률이 이전 12개월 최저 수준보다 0.5가 증가하면서 경기 침체로 판단되는 쌈의 법칙 안에 들어오게 됐고, 최근에 가뜩이나 이 쌈의 법칙을 주목하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순식간에 경기 침체 공포가 확산되며 증시가 폭락했습니다. 반대로 안전자산인 채권은 순식간에 매수세가 몰리며 엄청나게 폭등을 할 수 있었고요. 자, 근데 과연 지금이 진짜 경기 침체인가? 혹은 향후 몇 개월 이내에 진짜 침체에 빠질 급박한 위기에 처해 있는가? 특히 이번에 나온 7월 고용보고서를 기반으로 저렇게 경기 침체로 단정지어 버리는 게 타당한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최근 시장에서 하도 말이 많은 그놈의 쌈의 법칙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쌈룰의 창시자인 클라우디아 쌈조차도 뭐라고 했냐면요, 이 쌈룰을 만든 이유가 애초에 경기 침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호가 나온다고 해서 곧바로 지금이 경기 침체야, 다 도망쳐, 이게 아니라 이런 신호가 나올 때 연준이 대처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위험하니까 제깍제깍 대처를 하자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대처라는 건 뭡니까? 금리 인하죠. 그리고 9월 금리 인하가 매우 유력해진 현 상황에서 굳이 너무 안 좋게 현 상황을 바라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또 이번에 클라우디아 쌈이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도 밝혔지만 지금 여러 상황을 종합해서 봤을 때 경기 침체에 있다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용보고서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비농업 신규 고용 수치가 예상치를 크게 하회한 11만 4천 개가 나왔는데 과연 이 수치가 안 좋은 수치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에 막 25만 개 넘어서 30만 개 가까이 나오고 이런 게 너무 말도 안 되게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수치였던 거지, 11만 4천 개면 역사적으로 봐도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에요. 만약 침체라면 고용 증가는커녕 오히려 마이너스가 떠야죠. 그리고 설령 마이너스가 뜬다고 해서 무조건 침체로 빠진다, 이렇게도 볼 수가 없습니다. 역사상 가장 완벽했던 연착륙으로 평가받는 1995년에도 비농업 고용 수치의 월 증가율이 마이너스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연준 의장이었던 그리스펀이 금리를 3차례 인하했고 경제는 결국 연착륙에 성공했었는데요. 정말 극단적으로 마이너스로까지 수치가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연착륙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심지어 마이너스도 아니잖아요. 무려 한 달 사이에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증가했는데 이게 무슨 침체입니까? 자, 그리고 이번에 실업률이 갑자기 4.3이 나왔다고 시장에선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여러분, 4.3이면요 이것도 엄청 낮은 거예요. 4%대 실업률이면 사실상 그냥 완전 고용 상태라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 물론 이번 실업률 수치를 놓고 걱정하는 분들의 의견도 전혀 공감 못하는 건 아니에요. 아무래도 경기는 한번 꺾이면 순식간에 꺾이는 경향이 있으니까 실업률도 당장 4.3인 건 괜찮을 수 있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폭발적으로 급등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실업률이 오르는 것도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정말 경기가 당장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기업들이 무자비하게 해고를 강행하는 경우예요. 이런 식으로 기업들의 해고 주도에 의한 실업률 상승은 확실히 위기가 맞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냐? 기업들이 딱히 해고를 하는 건 아니야. 뭐 그렇다고 해서 경기가 대단히 좋을 거라는 판단이 들진 않아서 신규 채용을 딱히 늘리고 있지도 않지만 어쨌든 해고를 막 늘리진 않고 그냥 적당히 현상 유지만 하려는 상황. 하지만 그 전에 비해서 구직 활동을 하는 인원이 많아진 경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직업이 없는 모든 사람들이 실업률 통계에 잡히는 게 아닙니다. 실업률 조사를 할 때 일하고 있진 않지만 앞으로도 일할 의지가 없다고 조사에 응하면 실업률 통계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일을 하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순간부터 실업률 통계에 잡히는 건데요. 아무튼 이번에 실업률이 튀어오른 건 후자의 경우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장 참여자가 많아지면서 생기는 실업률의 증가, 즉 공급 주도의 실업률 상승은 나쁘지 않아요. 네, 그럼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JB, 너는 도대체 뭘 보고 이번 실업률 상승을 해고 주도가 아닌 공급 증가에 의한 요인으로 보는 거냐? 라는 질문. 네, 이번에 보면요, 파트타임 근로자 수는 줄었는데 풀타임 근로자 수는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그동안의 추세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건 기업들이 해고를 늘리진 않는다는 거예요. 기업들이 해고를 늘렸으면 풀타임 근로자 수가 오히려 줄어들었어야죠. 자, 그리고 이번에 실업자랑 실업률이 늘어난 데는 예기치 못한 변수가 작용했다고 보는 월가의 의견도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허리케인 베릴이 텍사스주에 타격을 입힌 것이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노동부의 주장은 아니다, 베릴의 영향이 뚜렷하게 작용했다고 보긴 힘들다고 공식 입장을 내긴 했는데요. 근데 이게 현실과는 확실히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은 게, 막상 가계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 이번 7월에 증가한 실업자가 35만 2천 명이었거든요. 근데 악천후로 인해, 이 악천후에는 당연히 허리케인 베릴이 많은 기여를 했겠죠. 아무튼 악천후로 인해 직장에 출근하지 못한 사람이 46만 1,000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 수치냐면 전년 동기에는 악천후로 인해 출근을 못한 수치가 5만 3천 명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40만 명이 순식간에 늘어난 거잖아요. 물론 이 많은
많은 수의 인원이 전부 다 실업자로 잡히진 않았겠죠. 어떤 기업은 그냥 잠깐 쉬어라라고 하고 유급휴가를 주거나 재택근무를 시켰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기업은 이거 날씨가 언제까지 이럴지 모르는데 하면서 일단 일시적으로 해고 처리를 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도 일시해고라는 항목이 있어요. 뭔가 문제가 생겨서 당장은 출근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은 이제 실업수당 청구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번에 24만 9천 건이나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실업률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요소들을 다 고려하면 결코 허리케인 베릴의 영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리고 최근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냥 일찍 은퇴하고 집에서 연금 받고 또 주식자산 팔아가며 생활비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재취업 활동에 나서면서 실업률이 높게 잡혔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번 실업률 증가는 기업들의 해고가 주된 요인이 아닌 노동 공급 증가와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의한 실업률 증가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침체로 빠지긴 힘들다고 보는 요소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요. 지난 3개월 동안 미국인들의 개인 소비 지출 행태를 보면 서서히 둔화하고는 있는데 특정 상품군의 가격이 저렴해지면 또 그곳에서 순식간에 소비가 늘어나는 행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경기 상황에 좀 압박을 느껴서 여행을 잘 안 다녀. 왜냐면 비행기 티켓 값이 너무 부담되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항공사에서 티켓 값을 내리는 거야. 왜냐면 싸게라도 팔아야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놀고만 있을 순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티켓 값이 싸지면 일반 소비자들이 티켓 값이 많이 내렸네? 그럼 간만에 여행이나 좀 가볼까? 하고 항공 수요가 몰리고, 아무튼 이런 식의 소비 행태가 펼쳐지고 있다는 게 지난 3개월간의 PCE 데이터를 통해 확인이 된 바 있거든요. 이거는 여러분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든 소비자들이 돈을 계속 쓰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경기 침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진정한 경기 침체는 상품 가격이 아무리 싸져도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계속 소비를 안 하는 상황, 이게 경기 침체예요. 아무튼 저는 여전히 경기 침체의 확률을 굉장히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요, 아직 인플레가 확실하게 다 잡힌 상황이 아니에요. 잘 잡혀가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격한 경기 침체가 아닌 이 정도의 적당한 경기 둔화는 무조건 필요한 상황이고 오히려 우리가 반겨야 할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개별 기업 소식 전해드리자면요, 일단 애플은 인도에서 맥북이 너무 잘 팔려서 기록적인 매출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또 거기에 설령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해도 애플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굳건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에 힘입어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AMD는 엔비디아가 반독점법 이슈에 휘말리며 이에 대한 반사이익을 받은 부분이 있고요. 또 인텔이 너무 암울한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또 한 차례 반사이익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이쯤 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